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입니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지음, 펴낸 곳은 갤리온 출판사입니다. 저자의 책은 이전에 당신과 나 사이에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두 권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책은 2015년에 발행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2001년 43살의 나이에 파킨슨 병을 앓으면서도 유쾌하게 인생을 즐기는 법을 풀어놓은 책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즐기는 삶의 태도가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저자는 파킨슨 병에 걸린 후로 걱정이나 후회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고 해요.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고 단정 짓지도 않고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운동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산책을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하는 등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리는 법이다. 그러니 부디 재미있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다는 것.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편지. 삶과 연애하라 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내가 15년간 파킨슨 병을 앓으며 깨달은 것들. 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겁부터 난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뒤로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나는 끝내 그녀가 원하는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고민을 끝까지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헤쳐나갈 테니 용기를 내어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고 했다. 잘못된 길이라면 아예 내딛고 싶지 않은 그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몇 번 실패를 경험한 그녀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결정을 미룬 채 고민을 더 해봐야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게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가서 경험을 해봐야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꼼짝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43살에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슨 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굳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파킨슨 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한다. 보통 파킨슨 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치매와 우울증, 사고력 저하 등을 동반하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그저 약으로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라는 소리다. 의사다 보니 파킨슨 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병이 나를 찾아올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하필이면 꿈을 펼쳐보겠다며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 스스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간 방황했지만 결국 잘 버텨냈고 첫 아이를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 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15년을 살아왔다. 작년 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와 강의를 하며 모두 5권의 책을 썼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충실히 살아왔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쓴 덕에 아직 치매도 오지 않았고 사고력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도 경미하다. 물론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책도 쓸 수 있었다. 내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 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어쩌다 한창일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안타깝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병이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 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누군가 내게 물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하고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 속상하지 않느냐고. 아쉬운 게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난 30년간 의사로 살았으면 됐다 싶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또 물었다. 아니, 그럼 뭐가 아쉬우세요? 후회되는 것도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애썼다.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놓쳐버렸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엔 그런 대로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병 때문이기는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도 싶다. 이 책에 공개한 버킷리스트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엔 더 많은 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되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2015년 봄날에 김해남. 내가 쉽게 절망하지 않는 까닭. 작년 여름 공항에서의 일이다. 친정 엄마와 함께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길이었는데 짐 찾는 곳에서 갑자기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이 굳어 멈춰버린 것이다.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외치며 발에만 집중해 봤는데도 소용이 없었다. 간신히 벽을 붙잡고 서서 시계를 보니 약 먹을 시간은 앞으로 2시간이나 남은 상태였다. 사람들은 이미 짐을 찾아 다 빠져나가 버렸고 그곳에는 달랑 엄마와 나 둘뿐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변이 마려웠다. 엄마는 내가 안타까운지
어떻게든 부축을 해주려고 했지만 부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다. 아주머니는 얘기를 듣더니 카트를 가져왔다. 카트에 앉으면 밀어주겠다는 것이다. 바지에 소변을 싸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카트에 앉았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 볼일을 본 뒤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미리 먹었다. 하루 3번 정량을 지키지 않고 더 먹으면 부작용이 따르지만 그날은 방법이 없었다. 카트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아찔하다. 정말 못 걷겠니? 제발 조금만 움직여봐.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른다고. 가족들은 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끔씩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럴 때마다 나 또한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서운한 게 사실이다. 출산의 고통을 아무리 설명해 봐야 겪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듯 내가 걷지도 못할 만큼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한 발짝 떼는 것으로도 안 되어 기어 다녀야 할 때, 혹은 기어 다닐 수도 없어 꼼짝없이 누워만 있어야 할 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 누군가는 그랬다. 모든 뼈와 살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리는데 너무 아프다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아프고 싶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부끄럽지만 나 또한 너무 아파서 단지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새벽녘에 아파서 자지도 못한 채 그 고통을 참아야 할 때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아픔을 견디다 보면 아픔이 조금은 수그러드는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고통이 24시간 내내 똑같은 강도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 조금은 덜 아픈 시간이 분명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고통이 조금 수그러드는 시간을 기다리고 약을 먹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아픔이 덜해 움직일 수 있거나 약 기운으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산책을 나가고 장 보러 가기도 하고 친구와 수다도 떨면서 말이다. 그래서 나에게 기다림은 언젠가부터 희망이었다.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반드시 왔기 때문이었다. 만약 고통과 고통 사이에 휴지기가 없었다면, 약을 먹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면 나는 절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까지는 기다리면 덜 아프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왔다. 어제는 꼬리뼈까지 아팠는데 오늘은 옆으로 눕는 것도 되네. 몸을 다 못 움직여도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약을 먹고 2시간밖에 못 버텼는데 내일은 어떨까? 어제보다 오늘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오늘이 어제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도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말하지 않았던가?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그렇다고 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병이 조금만 천천히 진행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더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행히 작년에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몸이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원래 약을 먹고 3시간이 지나면 한 발짝을 떼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오프 상태가 약하게 오거나 거의 오지 않고 있다. 뛰어다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걷는 것도 굉장히 빨라졌고 가까운 외출도 가능해졌다. 덕분에 지금 이 원고도 쓰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나에겐 기적이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죽고 싶었던 때가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니 말이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무더기에 덮여 메말라 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폐허 이후라는 도종 안의 시다. 나도 시에 나오는 저를 버리지 않는 풀이 되고 싶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되고 싶다. 이대로 포기해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더 큰 일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게다가 나에게는 고통을 대신 겪어주지 못해도 많이 아프냐며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재미있게 살고 싶다.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이 지구상에는 명령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두 종류 있다. 하나는 청개구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인간이다. 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선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뭘 하려다가 누가 시키면 갑자기 하기 싫고 내가 하나 봐라 심술을 부리며 일부러 안 하려고 든다. 어릴 적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해라 라는 엄마의 말에 에잇 안 해 하며 책을 덮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알 것이다.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어진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령을 받으면 그 주도권을 남에게 빼앗긴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인이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가하면 그것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 한다. 봐, 나는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사실 자율성은 인간의 중요한 본능적 욕구 중 하나다. 타인의 간섭과 침입을 막고 내 영역을 지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의사표현도 바로 싫어 혹은 안 해다. 갓난 아이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입에 우유를 넣어주어도
고개를 돌리고 뱉어버린다. 자고 싶지 않으면 죽어도 자지 않고 조금만 불편하게 안아도 제대로 안으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댄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이처럼 뭐든지 제멋대로 하려는 아이를 사회라는 테두리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한 통제를 받으면 자율성에 심각한 손상이 생긴다. 말을 잘 들어야만 칭찬과 사랑을 주는 타인에 대해 극심한 분노와 애정을 동시에 느끼며 그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심지어 학교와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연애하고 결혼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 원하는 대로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부모님이 시키고 학교가 시키고 사회가 시키고 사람들이 좋다는 길을 걸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했다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면 어쩌나 두려워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안에서는 자꾸만 화가 치솟는다. 회사, 학교, 부모님, 남들의 눈 때문에 늘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나 자신이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나를 조금이라도 통제하려고 들면 통제 그 자체에 예민해진다. 존중받기는커녕 남들에게 또다시 휘둘리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릴 적 부모의 강한 통제 속에 자라난 아이는 어른이 되어 통제받는 것을 유달리 못 견딘다. 상담 시간에 친정 부모와 시어머니 이야기부터 꺼내는 환자가 있었다. 양방 가문의 며느리로서 겪는 고생담은 기본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가 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와 숨막히는 일들을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상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곤 했다. 시댁과 친정 모두 엄하고 유난스럽기는 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겪으며 살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진짜 걱정했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1년 넘게 상담을 하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에는 그녀가 없었다. 늘 그들에게 당하거나 그들과 있으며 겪는 일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신의 인생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없네요. 그들의 이야기밖에는요. 나는 그녀에게 그들의 역사를 읊는 대신 그녀 자신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이야기 말고 그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야기 말고 그 와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녀는 많이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고 그들에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느라 정작 내팽개치고 버려두었던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년, 그녀에게서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조그만 카페를 차렸다는 이야기였다. 물론 친정 부모님과 시댁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니었다. 너는 내 딸이고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내 뜻을 따라야 해 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었다. 다만 바뀐 것은 그녀의 생각이었다. 그녀가 그들의 역사 대신 자신의 역사를 써나가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자신의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해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다. 친정 부모님의 횡포와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적당히 거절할 건 거절하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웃는 척이 필요할 땐 웃어버리는 것이다. 그들에게 휘둘려 내 소중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그것을 카페를 운영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통제 소재를 내 안으로 가져올 것.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저 일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조차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빨리 해주고 넘어가 버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 즉,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참 많다. 회사에 갈 때 즐겁고 재미있으면 입장료를 낼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료를 내는 대신 오히려 월급을 받는다. 그 대가로 우리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들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일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일에 질질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주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하기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면 나머지 시간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맞춰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누구나 스스로를 비굴하고 초라하게 느낀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사람이 원해서 웃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원만하게 넘기기 위해 웃어주자 라고 마음먹어보라. 어떤 상황에서든 주체를 나 자신으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죽어도 웃어주는 짓은 못하겠다는 환자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까짓것 웃어주면 어때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결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화를 내고 상사를 볼 때마다 불편해하고 그에 맞춰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데 당신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삶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의 농담에 웃어주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은 충분히 이해한다. 비굴한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사를 탓하고만 있으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설령 그 사람 때문일지라도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생각해보라.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부모도 가족도 배우자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남 탓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받아들여라. 그래야 남의 역사가 아닌 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 꼴보기 싫은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이 아닐까.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